해놓고 말해갖고 사실 뭐 많이 어려운 거 없습니다. 5번 문제 바로 들어가 볼까요? 답만 가볍게 설명해 드릴게요. 참. 이 얘기 좀 할게요. 8쪽에 오시면요. 1문단 첫 줄 봐봐요. 1문단 첫 줄, 8쪽 1문단 첫 줄. 공공성탈론은 정치학의 영역인 공공부문의 의사결정에 대해서 경제학적 원리, 이게 적용된 겁니다. 자, 그래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 저기 4문단 와보세요. 4문단 마지막 과정은 수요와 공급의 관점에서도 정치도 본질적으로 경제시장과 같은 선택의 문제이며 정치적 활동 역시 교환행위로 본다는 것이다. 이 관점에서 정치는 정치시장으로, 정치인은 재화와 용역의 공급자. 정치하는 사람들, 정치인은 공급자고요. 유권자는 수요자로 보겠대요. 약간 표를 던지는 사람은 수요하는 사람이고 정책에 대한 수요가 나 그 정책 원해라고 하는 사람이고, 이 정치인들은 어떤 정책을 만들어 보겠습니다라고 공급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거에 따라 시장 원리처럼 두 개가 만나는 지점에서 정책이 결정된다는 얘기였던 거예요. 이게 재미난 이론입니다. 수투도 뭐라고 할 걸. 자, 그래서 이 얘기 나오죠. 아까 두 가지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얘기 있고, 마지막에 뷰캐넌이라는 사람이 뭐 좀 애매모호하게 끝내요. 이게 뭔지 자세히 안 나와요. 그래서 개인 자유를 보장하는 걸 목표로 삼았다. 그래서 모든 이에게 이 합의하는 것 자체가 모든 이에게, 참여 자체가 모든 사람에게 이익을 주게 하는 거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하면서 마무리하는데, 뭐 구체적 방안이나 이런 제도가 제시된 건 아닙니다. 문제 푸는 정도만 충분히 할 것 같아요. 자, 5번 볼게요. 5번의 답은 5번이었습니다. 자, 나머지 선지 봐봐. 선지 2번부터 봐봐요. 공공소통에서는 사회 현상을 분석하는 단위를 뭘로 봅니까? 뭘로 봤어요? 개인 단위로 이루어진다고 본 거예요. 그게 핵심이에요. 선지 3번. 공공소통에서는 경제시장과 정치시장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 아까 이거 본다고 이거 깜빡해도 못 봤네. 멍청이. 외부 효과 항시 발생이에요. 이렇게 말해도 될까나? 4문단 다시 볼게요. 4문단 본문 4문단 밑에서 두 번째 줄. 4문단 밑에서 두 번째 줄. 가지인데, 기존의 경제학과 관점과 달리 거래의 결과가 거래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거래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무슨 말이야? 투표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그 정책적 영향이 끼치죠. 경제학은 시장, 거래에 참여한 사람만 이득을 얻거나 손해가 발생하는 건데, 여기 정책시장은 특이하게 경제 물건을 수요 공급과 다르게 참여하지 않은 존재도 발생한다. 자, 근데 다만 이 문제도 풀어봤거든. 거래에 참여하지 않아도 이익과 손해를 볼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외부 효과라고 공부한 적은 있어요. 그래서 경제학에서도 예외적으로 가끔 일어날 때가 있다. 예시로 뭐가 있었어요? 양봉업자와 과수원 주인 두 사람 관계가 외부 효과 발생이에요. 이런 것들. 과수원 아저씨는 자기가 키우는 농작물을, 과일을 많이 피우려고 열심히 가꾼 건데, 옆집에 있는 양봉업자가 의도치 않게 이득을 얻어요. 이런 것들이 외부 효과입니다. 근데 외부 효과는 나중에 또 볼 거예요. 최적 효율에서 어긋나게 만들기 때문에 과잉 공급이나 과잉 수요의 문제를 발생시킵니다. 뭐 그건 나중에 보도록 합시다. 선지 4번. 사회 문제 어떤 이론 분석? 두 가지. 중의 집중론하고 합리적 무지 두 개로 설명하죠. 답 5번 해주시면 됩니다.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치적 공약을 강조한 이유? 이건 너무 뜬금없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이거 오답률이 너무 높거든요. 뭐들 고른 거야, 이거 오답? 잘했지. 이거는 뭐 찾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넘어가겠습니다. 6번의 답도 바로 2번 나와야 돼요. 2번. 주체는 국가가 아니라 개인이라고요. 자, 선지 1번도 같은 맥락이야. 정치인들이 생각하는 효용은 각자 주관에 따라 다르다. 당연하죠. 왜? 정치인도 개인이니까. 정치인도 경제시장에 참여하는 사람처럼 정치시장에 참여하는 개인으로 취급하는 겁니다. 실제로 개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1번 아니에요. 이거 맞는 얘기예요. 답은 2번이었고. 자, 7번 오히려 쉬웠나? 답 3번 그냥 나올까요? A는 을한테 가는 게 아니라 갑으로 가야겠죠. 이거는 가까운 곳으로 몰린다는 얘기. 즉 아까 중위로 몰리는 중위 분포에 몰리는 그 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그래프였습니다. 답 3번 갑으로 간다고 해주시면 되세요. 나머지는 충분히 다 맞는 얘기입니다.
자, 8번 문제 같은 경우는요. 그냥 마지막 문단 기억 위에 있는 말 그냥 꺼내오면 돼요. 이건 그렇게 좋은 문제가 아닙니다. 교육청이 뭐 이렇지 뭐. 3번 그냥 해주시면 되고 한번 봐주시면 됩니다. 딱히 무슨 이론이 있는 건 아니었어요. 자, 수특 봅시다. 아, 시간이 너무 부족하네. 큰일 났다 오늘. 오호호호. 수특 161쪽입니다. 자, 이거 다 읽을 수는 없고요. 지금 봐봐. 지금 공공성택론은 뭘 본 거야 기준으로? 개인을 기준으로 봤죠. 근데 기존의 이론과 다르다고 했었어요. 방금 본 글에서는. 자, 그럼 다른 입장은 뭘 기준으로 본 걸까? 집단, 공동체, 국가 따위의 단체를 하나의 단위로 본 거야. 그게 바로 여기 나와 있는 무슨 말인지 찾아볼래요? 1문단 읽어보세요. 수특 161쪽 1문단 읽어보세요. 161쪽이야. 자, 읽었으면 이 문단 그대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눈치챘죠? 기능주의라고 합니다. 개인을 단위로 본 게 아닌 집단을 단위로 본 걸 기능주의라 하는데 공공성택론이 요즘에 곽강맞고 있죠. 자, 이 문단까지 읽어보세요. 이 문단까지만 보면 돼. 자, 다 읽었으면 내가 물어볼 거야. 차이점이 뭐야? 아까 읽은 거랑. 무슨 차이가 있니? 그렇지. 어휴, 바로 이해했구만. 뭔 소리냐는 눈빛인데. 수요가 누구고 공급이 누구래요? 이번 이 수특 글에서는 정치인이 수요야. 이 정치인은 누굴 말하는 걸까요? 자, 아까 그거랑 헷갈리면 안 돼요. 아까 그 글의 정치인은요, 정부에서 행정부 정치인이라 보시면 됩니다. 대통령을 포함해서. 근데 여기 정치인은 누굴까요? 국회의원입니다. 국회의원은 사실 뭐 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생각을 말하는 자리가 아니죠. 국회의원이 하는 일은 자기 지역에서 자기 지역의 사람들의 의견을 모아서 전달해 준 사람이죠. 그러니까 사실상 개인과 그 일반 국민의 대표라고 취급하기 때문에 정책을 원하는 국민으로 취급한 거예요. 아, 그러니까 좀 다르죠. 그러니까 아까 있었던 정치인과 이 정치인은 좀 다른 정치인이에요. 먼저 기계 잠금을 해제하셔야 합니다. 정치인이세요? 네. 그래서 뭐에 반응한 거예요, 친구는? 이게 뭐로 해야 얘가 응답을 하지? 헤이구글인가? 빅스비. 네, 먼저 기계 잠금을 해제하셔야 합니다. 빅스비구나. 방금 내가 말한 거에서 빅스비가 있었네요. 방금 또 누가 울리신 것 같은데요? 자, 그래서 여기 정치인은 국민들의 대표 기관인 국회의원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대신 공급자가 누구죠? 관료라고 써있죠. 관료. 정책을 결정하는 장관, 대통령, 행정부 수반들입니다. 자, 결국에 뭘로 보면 되냐면요. 이 공공성택론은요. 행정부가 공급자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국민들의 의견을 종합하는 국회의원들이 바로 정책에 대한 수요자가 된다. 이렇게 보는 의견이에요, 이게. 약간 정부가 정책을 어떻게, 대통령이, 장관이, 차관이 어떤 정책을 결정하나요? 라고 하면 사람들이 원하는 거랑 걔들이 공급하려는 거랑 만나는 지점에서 정책을 결정한다라는 얘기였고요. 아까 봤던 거는 투표와 관련된 얘기였는데 여기는 말 그대로 관료주의에 대한 얘기로 되기 때문에 이 테마가 달라요, 조금. 그래서 수요 공급을 어떤 존재로 설정하냐에 따라 다양하게 응용할 수 있는 이론입니다. 핵심은 근데 결국 그거예요. 수요 공급처럼 경제학처럼 정치학에서도 정책 결정을 이 모형으로 설명하겠다. 거기에 의의가 있습니다. 그걸 이해했다면 이제 이 지문이 나오면
X축값과 Y축값, 즉 수요와 공급을 누구로 잡은 건지 그걸 설정하시고 읽는다면 좀 더 편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재밌게 읽어보세요. 좀 어려운 지문이긴 해 이건. 자, 돌아오세요. 지문으로 오시면 12쪽입니다 이제. 자, 이거 하고 이제 아유 시간이 큰일 났다 씨. 한법 재미난 지문이야. 내가 법을 좋아하잖아. 나도 대학교 다닐 때 몰랐지. 법을 국어 수업할 때 이렇게 떠들고 있는 사람이 될 줄은 몰랐지. 헌법으로 심판하는 기관이라고 할게요. 헌법을 심판하기도 해요. 참고로. 근데 대부분 문제 나올 수 있는 건 이거야. 헌법으로 심판하는 기구. 뭐게요? 어디게요? 법정? 법정은 헌법으로 판결하지 않아요. 웬만하면. 법률로 판단합니다. 법원은. 법률이 아닌 헌법으로 판단한다고? 헌법으로 법률 막 위반. 그래, 그걸 누가 하냐고. 어떤 기구에서 하냐고. 혹시 해서 말씀드리면 헌법은 헌법이란 법이 있고요. 법률은 국회에서 본의회를 통과하여 과반수가 통과한 국회에서 만든 법을 법률이라고 합니다. 혹시나 해서 다 알고 계시겠지만 헌법으로 법률을 심판하기도 해요. 대통령을 심판하기도 해요. 국회의원을 심판하기도 해요. 어디서 하나요 이거? 국회 같은 소리 하고 있네. 헌법재판소 나와야지. 여러분들 너무 상식이 없는 거 아니야? 야, 대통령을 힌트 아니 그건 내가 말 안 했어. 그래서 헌법으로 심사하는 기관이 바로 헌법재판소입니다. 오레스투게는 헌법재판소가 실렸어요. 그렇구나. 보통 헌재위라고 합니다. 자, 근데 헌법재판소 언제 처음 생겼게? 1987년에 생겼거든요. 저희 나라예요? 우리나라라고 해야 돼. 그쵸, 우리나라. 저희 나라는 말은 없어. 네가 뭔데 오수병하고 우리 엄마를 낮추고 있어. 너는 이 공동체를 낮출 자격이 없어. 단군쯤 되면 낮출 수 있을 것 같아. 저희 나라가 말이죠. 너무나 안 됩니다. 우리나라가 말이죠. 우리나라가 미국의 헌법재판 이런 거 없어. 헌법재판소는 한국에만 있고요. 1987년에 생겼습니다. 그럼 그전에는 헌법으로 심사 안 했나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헌법이 언제 생겼는데? 1900. 전혀 모르는구나. 1946년 재헌국회에서 되지 않습니까? 광복 직후에 만들어져요.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게. 그럼 우리나라지 자꾸 뭐 양키 얘기하고 있어.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헌법이. 그러면 그건 헌법이라 안 하고 그 나라 언어로서 해주죠. 아니면 미국의 헌법인 셈인 뭐뭐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헌법은 한국어고요. 한국어요 헌법은. 1980년에 만들어지고요. 그전에 그런 헌법이 작동 안 할 리가 없죠. 당연히 헌법은 무조건 작동해야지. 헌법으로 심사하는 기관이 있을 텐데 그게 마련하지 않을 게 다른 전신들이 있을 거예요. 자, 지금 갖고 온 질문은 2012 리트입니다. 로스쿨 입학 시험이죠. 이 기구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자, 올해 나온 헌법재판소랑 내용이 똑같아서 갖고 왔어요. 헌법재판소는 누굴 심사할 수 있을까요? 대통령. 사실 그건 되게 희귀한 경우인데 워낙 임팩트가 커갖고 대통령을 심사할 수 있어요. 또 뭐 심사할 수 있어요? 법률. 법률을 심사할 수 있어요. 또 누구 심사할 수 있을까요? 이제 모르지? 안 해? 다 말씀하셨어요. 그래? 말 안 한 거 있지롱. 판사가 나쁜 놈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판사가 스스로 판결하나요? 여기서 해야죠. 지금 볼래요? 이거 뭐야? 이거 어느 기관에 있어?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초등학교 때 배우는 거지. 더 안 할게. 어디 계셔? 행정부에 있지. 이거 뭐야? 헌법재판소는 다양한 영역의 심사를 하네요. 그래서 무슨 문제가 생기냐? 만약에 헌법재판소가 사법부의 산하기관이면 무슨 일이 생기죠? 상권 분립이 깨지죠. 그렇지 않나요? 야, 사법부
네가 너무 세다. 니들은 살살 할 거 아니야. 우리만 세게 할 거 아니야. 에이, 3권이, 3개의 권한이 균형이 맞아야 되는 게 깨져버리네. 조졌네. 이렇게 된다고요. 자, 근데 그러면 이 헌법재판소 누가 운영해야 되는가입니다. 결국에는. 자, 누가 운영할까요? 추천받아. 한 명씩 뽑아서. 2명씩 공통. 알고 있네요. 그게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 과정을 볼 거예요. 자, 이 지문은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같이 조금 볼게. 여러분들 1문단만 읽어봐요. 1문단. 1문단만 빨리 읽어봐. 다 읽었나요? 보이세요? 두 번째 줄 중간에 위헌 법률 심사. 무슨 뜻인지 알지? 위헌. 헌법을 위반했다고 법률을 심사하는 제도. 지금 헌법재판소가 하는 일이야. 법률을 심사할 거야. 법률 누가 만드는지 말씀드렸죠? 국회가 만드는 겁니다. 자, 1문단 보니까 미국식을 추진했대요. 자, 미국식은 뭐래요? 뭐라고 써 있어요? 맨 마지막 줄 봐봐요. 1문단 맨 마지막 줄. 사법심사제. 아하, 이 법률을 사법부가 심사하겠대요. 이 법률이 잘했는지 아닌지 심사합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까먹을까봐 내가 써놓을게. 이거 국회에서 만든 거야. 제발. 자,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2문단 한번 볼까요? 2문단 내가 읽어볼게. 일제강점기의 사법권에 대한 통념에 따르면, 일제강점기야 이건, 사법권은 일반 시민 생활에 대해 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한정된다. 일반 시민 생활에만 하는 거야, 사법권은. 그 당시 때는. 즉 민사 형사 재판만 사법권의 범위로 본다. 상권 분립도 입법과 관련된 사항은 입법부가, 행정과 관련된 행정부가, 사법부는 여기에 간섭하지 않는 거라고 이해했대요. 따라서 자, 어떻게 하겠어요? 일제강점기 때는 사법심사자겠어요? 그게 아닌 거야.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도 여기다 체크. 의회의 자율에 맡기는 것. 법률은 국회가 만들죠? 누가 심사해야 된다는 거야? 누가? 국회. 입법심사제예요, 이게. 입법부가 심사해야 된다. 왜? 상권, 그 당시 통념이 그렇대. 사법은 사법 일만 하고, 행정은 행정 일만 하고, 입법부, 법률 입법부가 만들죠? 이건 입법부가 만든 거니까 입법부가 알아서 해야지. 서로 간섭하면 안 돼. 그 당시에 상권 분립이었대요. 그래서 일제강점기 때는 법률을 입법심사제, 입법부가 심사했었구나. 자기들이 만든 거니까 자기들이 심사하겠다는 거예요. 자, 다음 니은 밑줄 와봐요. 니은. 이와 달리 해방 후, 자 이번에 해방 다음이야. 한국의 법원 측 인사들의 주장은 모든 법의 적용이 사법권에 해당한다는 미국식 사고에 기초하고 있다. 얘들이 다 미국 유학생들이었거든요. 이에 따르면 헌법도 법임으로 위헌 법률 심사도 당연히 법의 적용에 해당하므로 사법부 관할에 속한다는 것이다. 자, 법률을 사법부가 심사한다. 이게 바로 언제야? 이거는 어디 갔어? 해방 이후였네요. 지금 의견이 갈리는 거야. 법률도 국회가 만들긴 했지만 어쨌든 법 아니냐? 법의 전문가는 누구냐? 사법이 아니냐? 얘들이 엘리트 법 공부한 사람들이잖아요. 엘리트들이 다 잘 알겠지. 공부 똑똑한 사람 잘 알겠지. 얘들이 담당해야지 라고 하는 게 해방 이후의 주류 이론이었대요. 헌법재판소 누가 운영하냐 지금 싸우고 있는 거야. 자, 또한 계속 여기는 뭐냐면요. 가볼게. 사법심사자라고 주장하는 근거들이야. 또한 법원 측, 사법부, 법원 측 인사들은 의회 다수파의 전횡에 대해 사법부가 헌법에 따라 소수자의 자유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사법심사제라고 주장했다. 이게 무슨 말이야? 여러분들 판사는 많나요? 대법관이 많은가? 몇 명 없어요. 많지 않아요. 근데 국회의원, 그리고 국회의원을 지지하는 국민들 다수죠. 그러니까 사법심사제를 해야 소수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돼라고 주장하는 거야. 누가? 법원, 사법부가. 우리가 할게 라고 하는 중인 거야.
일제강점기 때는 국회가 하고 있었는데 해방 이후에 우리가 할게, 우리가 소수니까 우리가 해야지 라고 하는 거야. 더 있어요. 이유가 법의 적용에 숙달된 판사들이 법리적 관점에서 위헌 법률 심사를 객관적으로 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뭔지 알겠죠? 우리가 법 전문가니까 우리가 할게 라는 얘기였고요. 자, 계속 법원 측이 사법심사제 도입에 적극적이었던 이유는 사법심사제가 사법부의 권한을 확대하고 위상을 높일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건 말하지 못하고 속마음, 우리가 해야 우리가 힘이 세지겠지? 이런 얘기도 마음속에 있었대요. 이해됐죠? 자, 여기까지 왔을 때 그냥 무난한 질문인데요. 이게 웃긴 게 현대 철학자도 본 적 없죠, 여러분들. 한국의 현대 철학자 없지. 여러분들이 한국 철학자, 한국 한민족 철학자 중에 가장 최신 인물이 최한기일 거예요. 최한기, 조선 말 실학자. 그다음 정약용 이런 사람들일 텐데 이 질문은 리트 질문이라서 현대 법학자가 나옵니다. 유진호 씨라는 나온 얘가 나오는데 수능에서 나오기 힘들어요. 유진호 씨가 뭐라고 주장한지 이제 보면 됩니다. 자,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자, 참고로 이 아저씨 얘기한 게 지금의 헌재가 돼 뭐라고 했겠어요? 아니 지금 이거 얘들 싸우고 있어요. 내가 할래. 이거 심사 내가 할래.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이 헌법재판소의 아버지거든요. 싸우지 마. 밸런스 게임 하자라고 하는 아저씨예요. 이 밸런스를 어떻게 맞추는지 한번 보자고요. 이제 다음 문제 가볼게요. 사법심사제와 다른 위헌 법률 심사제도는 헌법학자 유진호의 구상에서 출발하였다. 유진호는 자, 법의 위계 구조로 구성되어 있다는 법 단계설에 비추어 볼 때 헌법에 의해 창설된 국회가 위헌인 법률을 제정해도 헌법의 통제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모순이라 생각하였다. 자, 지금까지 읽은 거 무슨 심사제 비판한 거야? 빨리 느낌 와야 돼. 입법심사제 비판하는 거야? 사법심사제 비판하는 거야? 헌법의 명에 의해서, 헌법의 규정에 의해서 만들어진 국회가 헌법의 통제를 받지 않는다고 법률적으로? 이게 말이 돼? 이거 누구 비판한 거야? 입법심사제 깐 건지 눈치해야죠. 아, 입법심사제 말이 안 돼. 니들이 헌법에 니들끼리 통제받지 않는다고 헌법에 의해 만들어졌는데 말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 사람은 법의 단계설을 믿어서 그래요. 헌법이 우월하고 그 아래 법률이 있어서. 실제로 이건 지금 통념이기도 하죠. 헌법이 위에 있고 그 아래 법률이 있지. 그렇다고 해서 자, 계속 읽어볼까? 그렇다고 해서 사법심사제가 대안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았대요. 근데 사법심사제도 구려라고 얘기한대요. 왜 그런지 볼까요? 그가 보기에 위헌 법률 심사는 일반 법령 적용과 달리 여기다 체크. 정치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이 헌법으로 심판하는 법률을 심판하는 거는 법적 전문가가 할 게 아니라 이거는 이 사람이 생각했을 때 정치적 성격이 강해. 좀 정치적인 거야. 법 전문가 니들이 할 필요 없어. 얘들은 우리가 전문가예요. 법 전문가라고 한 건데 유진호는 그래 니들 법 전문가 맞지. 판사님 대단하시지. 근데 헌법 심사, 헌법으로 위헌 법률을 심사하는 거는 정치적인 역할이다라는 거예요. 자, 멀리 갈 거 없습니다. 박근혜 탄핵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말 순수한 법리적인 판례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사실 사람들의 의견, 수요가 반영된 정치적 색깔도 들어있다 보십니까? 당연히 후자라고 동의하실 거예요.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계속 갈게요. 정치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선출되지 않은 대법관 몇 명이 국민 대표기관이 제정한 법률을 무효로 할 수 있는 사법심사제는 위험한 것이다. 맞아요. 국민 대표기관이 제정한 법률, 즉 국회의원들이 만든 법률을 이 몇 명의 사법부가 제거한다고? 그럼 이건 정치적으로 올바르지 않아. 많은 사람들이 지지하고 있는 걸 몇 명이 없애버린다고? 법리적인 계산 때문에 말이 안 돼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해해봐, 이해. 자, 또한 미국식 삼권 분립 제도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국가기관이 상호 견제하는 제도이므로 국가 수립에 필요한 수많은 과제를 국가 권력이 개입하여 시급히 해결하는 당시의 현실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때는 빨리 뭔가 빠르게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 방법은 너무 느려서 적합하지 않다는 거였다 해서. 자, 그래서 유진호는 비상성 기구로서 여기다 체크해봐요. 헌법위원회를 별도로 창설하는 것을 대한 헌법위원회 바로 헌법재판소의 전신입니다. 이 친구가.
그리고 그 위원 구성은 잘 봐봐. 이 구성위원을 어떻게 했는지 봐봐. 헌법위원회가 대통령이 의장이야. 대통령. 대법원장 하나 넣어줘요. 국회 양원 의장 하나 넣어줘요. 국회의장 하나 넣어줘요. 그리고 대통령이 참의원의 동의를 받아 임명하는 3인으로 하도록 되었다. 자, 이거 뭐야? 행정부 한 명, 행정부 한 덩어리 넣어주고, 사법부 한 덩어리 넣어주고, 입법부 한 덩어리 넣어준 거. 예, 골고루 넣어준 겁니다. 예, 이게 바로 유진호가 제의한 초창기의 헌법위원회예요. 자, 오른쪽으로 가볼까요? 빨리 할게. 이거 수특도 한 번에 끝나고 나 우리 문학회에 조졌어 지금. 빨리 봐봐. 두 구상 중, 아 왜 이렇게 늦지 오늘? 두 구상 중 위헌법률 심사 담론에서 초기에 처음에 자 이제 싸운 거야. 뭐 할까? 유진호 씨 말 따를까? 사법심사제 갈까? 둘이 싸우고 있는데 주도적 위치에 있었던 건 사법심사제였어요. 이게 우소적이었대. 잘 봐봐. 재헌국회가 구성한 헌법기초위원회, 다른 기구야. 헌법기초위원회는 재헌국회가 만들어 놓은 거래요. 그런 기구가 있나 봐. 여기서 심의의 기준안으로 채택된 헌법안 역시 법원 측 인사들의 강력한 요청에 의해 사법심사제를 채택하고 있었다. 자, 저기서 심의 기준안을 제시한 게 있었는데 법원 측 인사들, 즉 사법부 쪽 사람들이 사법심사들을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었던 거야. 이유는 아까 써 있었죠. 자, 근데 이게 웃긴 게 뭐냐면요. 그러나 정작 헌법기초위원회 심의에 들어가자 유진호의 헌법위원회 구상이 의외로 쉽게 부활했다. 왜 부활했을까요? 되게 쉬운데. 이미 앞에 깔려 있었는데. 누가 기분이 나빠요? 기분이 나쁘겠죠. 삐지겠지. 야, 우리가 기구 만들어 놓으니까 니들이 헌법에 안 맞으니까 폐기한다고 미쳤어? 삐진다고. 자, 그대로 볼까요? 삐진다는 표현이 있을 거야, 그대로. 국회의원들로서는 네. 자신들이 제정한 법률을 법원이 무효할 수 있는 사실이 삐졌다가 아니구나. 탐탁지 않았기 때문이다. 삐졌어요. 니들 뭐 하는 거야? 하면서. 다만 헌법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해서는 유진호의 원래 구상에 중요한 수정을 했다. 자, 뭘 수정했는지 봐봐. 아까 유진호가 한 거 대통령 넣고 뭐 넣고 했잖아요. 자, 거기다 패치를 해요. 이거 쓸 건데, 자, 사법심사제를 구린 것 같아. 둘이 싸워갖고 안 되겠어. 그래서 유진호 거를 바로 쓸 건데, 어떤 수정을 하는지 볼까요? 법원 측의 견해를 일부 고려하면서, 동시에 입법부와 사법부 어느 한쪽이 우월하다는 시비가 나지 않도록 양기관에서 여기, 동등한 인원 참여. 됐지? 인원이 동등하게 참여하라고 했대요. 그 다음, 그리고 의결 정족수에 관한 규정 새롭게 추가. 이게 두 번째 패치예요. 정족수가 뭡니까? 만족하기 위해 필요한 인원수라는 뜻입니다. 다수결은 정족수가 몇이야? 50%인 거야. 3분의 2 이것도 정족수예요.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된다. 이게 본위의 안건이거든요. 이것도 정족수죠. 전원 만장일치해야 통과된다. 이것도 정족수예요. 100%짜리 정족수죠. 이런 게 있나요? 현대 한국에 있어요. 상임위원회. 우리 한국에서 법률이 본회의 심사에 올라가기 위해 상임위원회를 거쳐야 되는데 그때 통과돼야 되는 게 전원 만장일치예요. 놀랍게도. 우리나라 법 되려면 되게 빡빡해요. 100% 허락받고 일단 본선 무대에 올라갈 수 있어요. 아까 슈퍼스타 K로 오디션 프로그램으로 비유 드리면 예선에서 올 오케이 받아야 본선 갈 수 있는 거야. 되게 빡세요. 자, 조금만 더 읽을게. 이렇게 수정된 헌법기초위원회 안은 자 이렇게 수정됐어요. 새로 세운 안은 여기다 밑줄. 국회 본회의를 그대로 통과하였다. 이게 뭔 의미일까요? 국회 본회의를 그대로 프리패스로 통과했대요. 그 엄격한 그거를. 국회가 입법부가 이걸 어떻게 생각했다는 거야? 만족 불만족? 대만족. 개이득이라고 생각했대요. 그거야. 이따 문제 있어서 내가 지금 티나게 알려준 거야. 어제 다 틀리더라고 이 새끼들. 됐지? 자, 그러나 헌법에 의해 헌법위원회가 공식화된 이후에도 위헌법률 심사제에 소극적이었던 국회의원들의 후속 법률의 제정을 미뤘기 때문에 헌법위원회는 많은 시간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제도적으로 완비될 수 있었다. 그것이 바로 1987년 헌법재판소인 거죠. 문제 같이 풀게요. 빨리 오세요. 9번. 9번의 답은 자 시간이 없어. 자, 그 리트 문제 원래 세 문제잖아. 근데 두 번째 문제가 항상 수능 추론이 아닌 문제라서 내가 웬만하면 기분 나빠하지 마고 그냥 대충 풀려고 했잖아. 그 말도 기분 나빠서 그냥 뺐어요. 그냥 두 개만 넣었어. 9번의 답은 3번인데요. 니은과 디귿 보고 와봐요. 니은 누굴까요? 니은. 한국 법원은 뭐 무슨 심사제 주장한 사람일까?
사법심사제 주장한 사람인 거 기억나시죠? 디귿 보세요. 디귿. 예, 미스터 유진호. 3번 보세요. 니은은 법률심사가 엄격한 법리적 작용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점에서 맞아요. 사법심사제는 이거 법이야. 법 전문가가 해야 돼. 법리적으로 따져야 돼 라고 한 거요. 디귿하고 입장이 달랐대요. 네, 디귿은 법리적인 게 아니라 정치적인 거라고 했죠. 둘이 입장이 달랐죠. 그래서 답이 3번이었어요. 쉬웠어요. 10번이 어려워요. 해볼래요? 10번만 해봐요. 10번만. 1분 줄게. 한번 해봐. 이건 풀어봐. 겁내 빠르네. 야, 근데 모의고사는 왜 그래 항상? 어떻게 된 거야? 응? 날짜 몇 점이냐고? 네가 알지. 80점, 85인가 보잖아. 더 낮게 나와서 네가 채점한 거? 다시 검토해야겠다. 됐을까요? 시간 다 됐는데 몇 분 나오냐? 준수야 너무 못 풀지. 잤는데 어떻게 푸냐? 지랄, 아예 어림없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지랄, 아니야. 4번이에요. 근데 잘 풀었어. A 보세요. 자,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 여부가 아까 위헌 법률 심판이요. 위헌 법률 심판하기 위해 재판이 전제가 될 때는 법원은 헌법위원회에 제청하연다. 헌법위원회 누가 만든 거야? 미스터 유진호가 만든 거잖아. 유진호가 제청한 거잖아. 근데 가 보세요. 가. 아래 내려가서 가. A는 헌법기초위원회의 심의 기준은 미쳤어요. 헌법기초심의회는 재헌국회가 제정한 사법부들이 입김이 센 그 기관이었죠. 전혀 다른 거였어요. 헌법기초위원회와 헌법위원회는 전혀 다른 기관이라고. 헌법기초위원회는 재헌국회가 만든 사법부 인사들로 채워진 곳이라고요. 예. 그래서 가 X, B 봐봐요. B. 대법관 5명, 국회의원 5명. 이거 유진호에다가 패치한 거지. 왜? 입법부 사법부 균형 위해서. 나는 맞는 말이죠. 바로 괜찮네. 그 다음 C. 3분의 2 이상 정족수 채우는 거죠. 다 볼까요? C는 국회보다 법원의 입장을 더 반영한 것이다. 이게 왜 X일까요? 이게 왜 X일까? 아까 내가 미추치라고 했던 거 기억나? 이 정족수 패치해주니까 국회 본회의에서 어떻게 됐어? 프리패스 통과했죠. 국회가 아주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약간 다 국회보다 법원의 입장이다? 아니, 국회의 입장이 반영됐다는 말이 전제되어 있었던 거죠. 예. 자, D 볼까요? D. 절차 법률 정한다. 네, 이게 늦게 시행한 마지막 문단 얘기였습니다. 답 4번 나오게 되네요.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수능 특강 157쪽입니다. 빨리. 수능 특강 157쪽. 수능 특강 157쪽. 수능 특강 157쪽. 야, 심화독해 때 해달라고 하면 안 되냐? 문학 하나? 현태 할아버지한테 월훈 좀 해주세요 해. 그러면 이럴 거야. 야, 그걸 내가 어떻게 하냐? 미친놈아. 여러분들 이걸 내가 솔직히 읽을 시간이 없으니까 자, 한 방에 빡 끝내드릴게요. 157쪽 보고 계시죠? 수특 157쪽. 1문단 보시면요. 1문단 맨 밑에서 1문단 맨 마지막 줄. 단원 주장이 제기되면 일반 법원이 아닌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재판을 통해 해당 분쟁을 해결해야 된다. 됐지? 이게 무슨 말인지? 헌법재판소. 자, 기억 밑줄 보세요. 기억. 2문단 있죠? 사법작용설은 헌법재판을 사법기관에 됐지? 이거 뭐야? 사법심사제. 사법기관에 입김이 들어간다는 얘기야. 니은 가세요. 3문단인데요. 니은. 입법작용설. 입법심사제. 그 얘기야. 넘어갈게. 교재로 올게요. 그 내용이야. 그 내용이니까 갖고 왔지, 이 사람들아. 이게 연결이 돼요. 야, 이거 참나 진짜 이게 무엇 나오는 것 같아, 검색해서.
얘가 제일 빨라. 이 연계 다른 기출 찾는 거 힘들어 죽겠어. 근데 이걸 하는 이유를 다시 한번 떠올려 주세요. 지적 능력을 확장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수특 지문만으로 확장되지 않은 지식을 확장시켜서 더 우월하게 지문을 극복하는 거예요. 올해 6월, 9월 수능에 그냥 연계돼서 나온단 말이야. 수특 독서는. 세 지문 중에 두 지문은 그냥 무조건 연계돼요. 간접적이든 직접적이든 그냥 주제가 그냥 나와요. 그래서 이 지적 확장이 되어 있으면 읽었을 때 구조고 나발이고 대조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이 이 얘기구나. 아, 헌법 이거 사법부가 이거는 사법 심사를 했을 때 부작용을 세 가지로 나왔구나. 허허 이렇게 보인다고. 그런 게 나오면 연계가 되면. 그래서 이 지적 우월감을 좀 보유하셔야 됩니다. 자, 문학 볼게요. 힘들어. 15쪽입니다. 교재 15쪽이요. 야, 현대시잖아. 우리 저번 시간부터 현대시 시작했잖아. 내가 고전시는 처음부터 내가 읽고 내가 해석해주고 했단 말이야. 근데 현대시는 내가 해석할 게 많지 않아요. 몇몇 어려운 까다로운 어휘하고 중요한 시험만 해석하면 되고 주제 찾기만 하면 되니까 뭐 하려고 하냐면 자, 어제도 이렇게 해서 오해하지만 시간 없어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한번 여러분들 읽어보시고 설명드리기가 훨씬 더 편해요. 자, 15쪽 보고 계시죠? 시 두 편 있어요. 한용운의 거짓 이별과 조지훈의 맹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현대시니까 있는데 자, 이걸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만난 처음 보는 시라고 가정하고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뭐 읽어야 돼요? 꼼꼼히? 표현법? 비유다, 지규설이다 이런 거 읽으면 바보지. 뭐 해야 돼요? 심리. 이 사람이 무슨 마음인 거지? 화자가 무슨 상황에서 무슨 마음을 갖고 있는 거지? 결국에 심리 찾기입니다. 가나의 각각의 심리를 뽑아주신다면 문제 푸는데 지장 없을 거예요. 문제는 없어요 이거. 지문 분석만 갖고 왔어. 자, 두 개 빨리 읽어봐. 11분만 줄게. 빨리 읽어. 재밌겠다. 아, 졸려. 다 읽었어요? 두 개 다?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이거. 할 수 있을까? 거짓 이별이라는 제목을 한번 잘 떠올려 보세요. 왜 거짓 이별이라고 했을까? 봐봐. 상황 자체는 이별은 예외 없습니다. 이별은 확실해 보여요, 지금. 근데 이게 객관이라면 이걸 주관, 즉 화자의 주관으로 변형했을 때 거짓 이별이라고 한 거거든요. 이별은 이별인데 가짜 이별이다. 이거 왜 그런 걸까요? 확신이에요, 확신. 어차피 거짓은 끝나고 곧 사실 진실이 올 테니까, 즉 이별이 끝날 테니까 반드시 만나게 될 것이다. 뭡니까 이거? 재회에 대한 확신을 표현하기 위해 이런 제목을 썼다고 하면 딱 맞아떨어져요. 그러면 이제 이 안의 내용도 좀 더 잘 보입니다. 한번 볼까요? 오래됐대요, 이별한 지. 요 밑에서 세 번째 줄 보세요. 밑에서 세 번째 줄. 근데 시 들어가는 두 볼. 자, 두 볼. 도화가 복숭아 꽃이죠. 이 도화가 무정한 봄바람이네 몇 번이나 스쳐서 낙화가 될까요? 자, 이 복숭아 꽃이 떨어지는 꽃이 몇 번이나 될까요? 얼마나 시간이 흘러야 될까요? 라는 얘기로 보일까요? 얼마나 시간이 흘러야 될까요? 이걸 몇 번이나 해야 될까요? 그 다음도 마찬가지예요. 자, 우리 1년 보고 있어요. 1년 밑에서 두 번째 줄. 회색이 되어가는 두 귀밑에 푸른 구름이. 귀밑 뭡니까? 귀밑. 머리카락 있는 데잖아. 귀밑이. 여기 머리카락. 푸른 구름이. 회색이 돼가는 푸른 구름. 약간 푸른 구름이 지금 회색이 돼가고 있고요. 이게
가을볕에 얼마나 발에서 색이 빠져서 백설이 될까요? 얼마나 또 많은 시간이 변할까요? 시간의 변화를 이런 식으로 표현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별의 시간이 꽤 길 것임을 인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하나 더 그만큼 이제 좀 고통스럽다는 얘기를 하고 있다고 봐도 좋습니다. 이연으로 가면요 대조가 나오죠. 마음은 이렇게 희어가도 머리는 희어가도 마음이 붉어간대요. 피는 식어가도 눈물은 더워간대요. 내 감각 대조인 건 알겠지. 근데 사랑의 언덕엔 사태가 나도 희망의 바다엔 물결이 뛰어논다. 자, 사태는요 산사태 할 때 그 산사태입니다. 그래서 언덕엔 산사태가 나더라도 희망의 바다에는 물결이 뛰논다. 이거 뭐겠어요? 예, 설령 사태가 나고 막 이렇게 하더라도 희망의 물결이 뛰어논다. 나는 이제 임에 대한 사랑이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다. 이 사랑에 대해서 변함없음을 설명하고 싶은 부분인 겁니다. 먼 일이 일어나도 내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 자, 근데 마지막에 한번 볼게요. 이른바 거짓 이별이 언제든지 우리에게 떠날 줄만은 알아요. 확신하는 말투가 느껴지죠? 언젠간 떠나지. 근데 걱정하는 게 나와요. 볼게. 마지막. 그러나 한 손으로 이별을 가지고 가는 날은, 자, 이별을 이제 가지고 가. 이제 가짜 이별 잘 가라고 하는데 다른 한 손으로는 죽음을 가지고 와요. 혹시 내가 죽기 전에 이 거짓 이별이 떠나지 못할까봐, 즉 내가 죽기 전에 만나지 못할까봐 걱정된다는 얘기입니다. 됐을까요? 사랑하는 대상을 언젠간 다시 만날 걸 확신하는데 내가 그 전에 죽을 수도 있어서 거짓 이별이 가버리고, 즉 제외했을 때 죽음과 같이 와서 내가 이미 죽어버린 상태일까봐 걱정된다. 이런 얘기를 보시면 됩니다. 자, 한용운 씨는 다 익숙하잖아요. 이 님이 누구겠어요? 조국 광복으로 해석하면 딱 맞잖아. 광복은 무조건 올 거야. 근데 내가 죽기 전에 왔으면 좋겠어. 그 얘기입니다. 한용운 씨는 이 시는 되게 안 유명한 시라서 여러분들이 좀 생소할 수도 있는데 보니까 별거 아닙니다잉. 자, 그 다음 맹세 조지훈. 자, 조지훈 씨는 내가 조금만 설명해 줄게. 이 아저씨는요 일제강점기도 겪으신 분이고요 민주화 운동도 겪으신 분이에요. 꽤 오래 사셨거든. 젊었을 때는 일제강점기에서, 이제 어렸을 때야, 청소년 때는 일제강점기였고, 나이가 들어서는 4.19 혁명까지 보고 민주화 투쟁까지 다 본 사람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의 시는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해요. 일제 탄압인 건가 이 시련이? 아니면 이 4.19 혁명에서 그 4월 민주항쟁에서 6월 민주항쟁에서 쓰러져간 그걸 탄압하는 군부 독재를 의미하는 건가? 다양하게 해석이 가능한 독특한 이력을 갖고 있어요. 하여간 두 개 다 가능하고 올해 수능 특강 공식 가이드에도 둘 다 해석이 가능하다고 나와 있거든요. 자, 별시가 아니었고 지금 읽어봤잖아요. 자, 1년 보니까 뜨거운 가슴은 어떻게 했냐? 뜨거운 가슴을 갖고 있대요. 그 다음 어둠에 창백한 꽃송이마다 깨물어진 피 터진 입을 맞추어. 넘어갈게요. 다음 장. 마지막 한 방울 피마저 불어넣고 해돋는 아침에 죽어가리야. 요거는 절실한 마음, 죽음까지 각오하는 절실한 마음으로 해석하면 딱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내 마지막 피까지 다 넣고 이제 아침 해돋는 아침, 그러니까 아침 밤새도록 내 모든 피를 다 퍼붓고 내가 아침에 죽어야지. 그 정도로 모든 헌신을 다하겠다는 절실한 마음, 간절한 마음이 일단 느껴진다 보시면 됩니다. 핵심은 뒤에 있으니까 좀만 빨리 가볼게요. 자, 사랑하는 모든 것 다 잃고라도 흰뼈가 되는 먼 훗날까지, 그 뼈가 부활하여 다시 죽는 날까지.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했냐면요, 이 조지훈 씨는요, 그래서요 다양한 문학적 스펙트럼을 갖고 있는데 스스로 뭐라고 자부하냐면 한국 시문학의 수호자라고 스스로 자부하시는 분이에요. 무슨 말이냐? 자, 우리 문학들이 뭐가 있어요? 고려 가요, 뭐 시조, 가사 많잖아요. 여기 나와 있는 형식을 계승하는 게 아니라 내용, 의미, 주제 표현 방식을 자기가 계승하는 사람이다 라고 스스로 자부하신 분이거든요. 자, 우리 고전 시가 후반부 작품 중에 혹시 황계사 공부한 거 기억나요? 황계사? 노란 닭이, 병풍이 그려져 있는 노란 닭이 푸다닥 딱딱딱 나래를 치고 꽃기어 울어야 님이 올란가? 이런 시가 있었어요. 황계사라는 시였죠. 뭐예요 이거? 그리고 정석가 공부하신 분도 있을 텐데 불가능한 상황을 전제한 것들입니다.
이 사람도 그걸 지금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 뼈가 다시 살아나서 다시 죽어야 뭐 이런 얘기 한 거 보니까 예, 고려가요에서 많이 사용된 불가능한 상황을 전제하는 그 표현 기법을 스스로 좀 써버린 겁니다. 그거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거룩한 1월의 눈부신 모습 임의 손길 앞에서 나는 울어라. 울어라 체크하세요. 이거 몇 없는 쓰세요. 감격이라고 쓰세요. 감격. 임의 손길 앞에서 나는 울어라. 울어라 체크. 감격. 왜냐면요. 보통 운다라고 하면 대부분 슬픔 막 이런 거잖아. 이 시는 몇 안 되는 괜찮아 괜찮아.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뭐 쳐서 뭐 옮겨주고 있는 거 아니었어? 안 돼도 돼 임마. 수병일 거야. 그래서 뭐냐 그러지? 감격해서 우는 거예요. 누구 앞이라서? 임이었던가요? 임이라는 존재 때문에 거룩한 일월의 모습이 돼요. 그래서 임 손길 그 앞에서 운대요. 자, 감격해서 우는 거야. 그 팬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을 직접 만나면 막 감격해서 막 이럴 수 있잖아요. 그 정도라 봐주시면 됩니다. 약간 임에 대한 절실한 사랑이죠. 벅찬 감정이죠. 그럼 이 임이 뭘까요? 이제 두 가지로 해석 가능하다는 겁니다. 조국 광복으로 해석해도 좋고요. 아니면 민주주의라고 해석해도 좋고요. 둘 다 좋습니다. 하여간 나는 이걸 위해서 뭐든지 헌신할 자신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끝났어요. 자, 근데 그 다음 봐봐. 별거 아니야. 이거 어려운 거 아니야. 마음 가난하거니 임을 위해서 내 무슨 자랑과 선물 지니랴. 근데 임을 위해서 내가 마음이 가난해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대요. 뭐 그냥 그런 거 봐봐. 넘어갈게. 그래서 자기는 하는 게 없지만 이럴 수 있겠대요. 의로운 사람들이 정의로운 사람들이 피 흘린 곳에 솟아오른 대나무. 자, 이 사람은 한국 문학의 계승자라고 했어요. 대나무 무슨 뜻으로 써요? 시조에서. 지조와 절개잖아. 근데 피 흘린 곳에서 솟아오른 대나무래요. 이 피 흘린 곳이 뭐겠어요? 자, 뭐든 좋습니다. 일제와 투쟁한 광복을 위한 광복투사의 피라고 봐도 좋고요. 민주화를 쟁취하기 위한 민주화 투사들의 피라고 봐도 좋습니다. 거기에 피어난 대나무, 그들의 뜻, 그들의 지조와 꺾이지 않는 지조와 절개죠. 광복을 향한 혹은 민주주의를 향한 꺾이지 않는 뜻을 그 대나무로 만든 피리뿐. 내가 가진 선물이 이 피리밖에 없대요. 무슨 말일까? 좀만 더 읽어볼게. 흐느끼는 이 피리의 아픈 가락이 구천의 사무침을 임은 듣는가? 임은 듣고 있나요? 이 피리 소리를. 무슨 얘기야 이거? 나는 마음이 가난해. 나는 별로 할 게 없어요. 나는 이 대나무로 피리를 듣게끔 하고 싶어요. 뭐야? 자기가 직접 광복 운동을 하거나 민주화 운동을 하지 않았지만 이 얘기들을 내가 시로 쓰겠다는 얘기죠. 노래하겠다는 얘기잖아. 노래가 시죠 뭐. 됐을까요? 자, 그 다음 거의 끝났어요. 흐느끼는 이 피리의 아픈 가락이 했고 미워하는 모든 것 잊고서도 붉은 마음이 수치되는 날까지 그 수치 되사 다시 재될 때까지. 보이시죠? 불가능한 상황 또 가정한 거. 수치 다시 살아나는 거는 불가능합니다. 제가 됐으면 이미 다 끝난 거죠. 역시 역설적인 거고요. 자, 그래서 마지막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간절하게 임을 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자, 빨리 읽어보세요. 17쪽, 18쪽 시 2개 있거든요. 얼른 읽어봐. 아이씨, 현태 할아버지한테 하나 시켜야 될 것 같은데. 졸려. 자, 여러분들 읽었으면요 20쪽 문제까지 풀어보세요. 세 문제예요. 접동세 기출 나왔던 거 있어요. 6평이 2014 6평이구나. 20페이지 그냥 풀면 돼요. 읽고서 그냥 20페이지 풀면 돼. 얼른 풀어봐봐.
왜 이렇게 빨라? 알았어요. 이거 예전에 봤던 것 같은데 씨. 그럼 너 웬만한 기출 다 봤지 2학년 때. 굿. 굿. 야, 근데 그게 제일 많이 고르긴 했는데 아니야. 아니 이거 뭐가 마음에 안 드셨어? 동일한 시구 반복 못 찾았어? 첫 줄 봐봐요. 반복은 2번이면 됩니다. 다 푸신 거 같네. 아유, 다 잘했구만. 자, 221. 접동세는요, 인물의 심리를 캐치해줘야 되는데요. 요거만 볼게요. 자, 11번. 이런 것들, 야, 명령력이 어딨어? 죽어. 진짜 이런 거 틀리지 마. 야, 정답률 89%야. 아, 이런 거 틀리지 마. 제발. 틀릴 수도 있지. 13번 맞췄으면 됐어. 11번 답 2번입니다. 명령 없습니다. 넘어갈게. 다 맞은 거 같네요. 한 명 빼고. 자, 12번 보시면 A에 대한 설명인데요. 자, 11번에 선지 4번 보세요. 선지 4번. 사연에는 누나에 대한 화자의 정서. 자, 누나의 정서가 아니야. 누나에 대한 화자의 정서가 직설적. 이게 뭐야? 직접 제시잖아. 그러면 추상, 주관이 그대로 나와야 돼요. 어디겠어요? 불설워 거기였어요. 불설워가 바로 서러워의 함경북도 방언이랍니다. 자, 그러면 4번은 맞는 얘기고 답은 그럼 뭘까요? 다 맞을 거야. 2번입니다. 왜냐면요. 지금 누이가 어때요? 의붓어미. 약간 새엄마 계모의 시샘 때문에 죽었대요. 근데 9동생을 못 잊어서 9 오랩 동생들을 못 잊어서 접동사가 돼서 밤마다 몰래 울고 있대요. 그런가 봅니다. 근데 화자가 그걸 보고 어때요? 서러워했어요. 뭐야 이거. 부정적으로 변한 게 아니라 공감 연민했다고 보는 게 맞죠. 그러니까 2번 바로 틀리게 됩니다. 13번은 답이 1번이에요. 자, 이게 이제 그나마 어려운 문제인데 1번 미련 맞아요. 잠을 못 잔대요. 못 잊어서 끝났지. 못 잊었다가 미련이지. 자, 2번이 아닌 이유는 뭘까요? 없어요. 의붓어미 시샘에 죽었다 하고 끝났고요. 둘의 갈등이 깊어진다는 전혀 없습니다. 여기서 나온 접동사의 심리는 동생에 대한 걱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의붓어미와의 갈등 깊어는 거 말이 안 되고요. 선지 5번 고르신 분도 있네요. 선지 5번. 오랫동사가 이별하는 심경이 표현된 것으로 누나의 한은 홀로 가족을 떠나는 행위를 자책하고 있다. 자책은 스스로를 탓한다는 겁니다. 예, 누나가 나 때문에 애들이 고생하는구나. 그런 말 없습니다. 자책 없었어요. 이렇게 푸는 거였어. 18쪽 와보세요. 18쪽. 자, 수능 초심 4호에서 했던 거예요. 우리 초반에 1월에. 1월 초다 완전. 이 아저씨 뭘로 할게요? 그때 문학 타이틀 제목이 뭐였게? 모로 시작했는데 뭐 임마. 모유수유? 개소리 하지. 모더니즘. 우리 모더니즘 했었어요. 초반 때. 그게 뭐였게? 그냥 모던이고 이 새끼 그건. 그렇지. 아예 나와야지. 야, 고인물들은 좀 기억해봐. 자, 김강현 대표적인 모더니즘 시인인데요. 이게 얼마나 유용하냐면요. 모더니즘 학파의 시인들은요. 평가가 이 사람은 모더니즘 시로서 연구가 끝났음이라고 판정된 사람이거든요. 판정 논문에서 학계에서 판정이 됐다는 것은 시험장에 올라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판정이 안 된 영역은 시험장에 못 올라와요. 김광균 같은 모더니즘 이런 작가들은 모더니즘이라고만 판정이 끝났어요. 이게 얼마나 유용하냐면 이 사람의 그런 작품 성격과 주제는 무조건 이거라는 거예요. 윤동주가 자아성찰 시의 연구가 끝나서 무조건 자아성찰인 것처럼 김광균도 무조건 모더니즘입니다. 근데 모더니즘 뭐냐? 쉬워요. 자연 조화, 도시 실어입니다. 원래 되게 멋있게 설명했던 것 같은데 되게 유치해졌네. 근데 이 자연이 좋다는 게요. 뭐 상충곡, 자연치나 나 보리밥이면 돼 이런 게 아니라 순수한 그 상태 순수한 모습, 인위적인 도시, 환경 파괴 이런 걸 혐오하는 사람이에요. 자,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아름다운 자연 광경이 펼쳐져 있죠. 근데 여기 뭐예요, 사실?
누이의 무덤이에요. 누이의 무덤. 근데 이 사람은요, 도시 싫어 자연 좋아도 좋고요. 김강균 모더니즘 설명이었고, 김강균 모더니즘 여기다가 뭘 얻냐면요, 바로 이미지의 다층적 배치를 선호합니다. 다양한 이미지를 구성해요. 이미지는 감각이에요. 우리 오감으로 인지할 수 있는 정보들을 이미지라고 하죠. 그러니까 실제로 인간의 정서를 표현하는 말이 한마디밖에 없어요. 맨 마지막 줄에 서러운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이것도 원래 구체예요. 봐봐요. 맨 마지막 줄. 흙을 헤치고 나즉 이 부르면 한밭꽃처럼 눈꽃들만 같아 서러운 생각이 옷소매에 스몄다. 이것도 구체로 만들어버린 거 눈치챘어요? 서러운 생각은 감각할 수 없는 이미지가 아닌데 옷에 스몄다고 마치 감각할 수 있는 것처럼 구체화시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미지화, 구체화, 형상화의 달인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뭘까요? 이렇게 해야 순수한 자기 마음, 심리를 표현하는 데 더 가까워진다고 믿는 사람이라서 그래요. 나는 슬퍼. 안 슬프다. 이 새끼는 딱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무 말 없이 뭔가 일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직접 그 심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 감각 이미지만 보여주는 거야. 그런 기법을 씁니다. 근데 이런 거 있나요? 제목이 알려주고 있어요. 수천리가 어디게요? 지금 서울 금호동이에요. 서울 금호동이야. 꽤 번화가야. 금호고등학교도 있고 번화가거든. 근데 이거 뭐야? 아름다운 자연풍과 무덤이 있지. 개발이 되고 있는 중인 거야. 제목에다 수천리를 박아버린 거지. 이렇게 아름답고 내 누이의 추억이 있는 곳인데 금호동이 되고 있네. 이런 거지. 느낌이 안 오시죠? 솔직히 뭔 말인지. 이거야. 우리 나를 어렵게 키워주신, 나를 이뻐주셨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산소 오늘도 찾아가서 소주를 부어드리고 인사를 드립니다. 평화로운 산에 할아버지, 할머니를 모셔서 무덤에 모시게 돼서 기분이 좋습니다. 제목 육생 해밀동 이렇게 써 있는 거지. 그 느낌이야. 자, 됐지? 다음 마지막 시 보도록 합시다. 21쪽입니다. 야, 말도 안 되게 빨리 하니까 되긴 되겠네. 근데, 미안해. 왜 분량, 어제는 완벽했는데. 어제는 딱 깔끔하게 딱 하고 끝나갖고, 오호 했는데. 작품 분석은 제가 또 해드릴 테니까요. 22쪽에서 25쪽까지 푸셔야 되거든요. 자, 올해는 저게 실렸어요. 박용래의 원룬이 수특에 실렸습니다. 와, 이 시가 실리다니. 자, 22쪽, 23쪽, 2008 9평이고요. 한번 읽어보시고 14번부터 17번까지 미안해. 조금만 빨리 풀어줘. 조금만 빨리 풀어주고 방금 말한 모더니즘을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감각, 이미지, 정서, 제한. 자, 남은 문제 풀어보세요. 빨리. 재선아 17번까지 풀어. 아이고.
자, 내신 자료 안 가져가신 분 없죠? 신청했는데. 갑자기. 가져갔냐? 없네? 어이씨. 그 교과 그거 매체하고 단어 형성 파트 그거 변형 문제야. 다 하셨나? 빨리 하고 심화독해 보내줄게. 풀벌레 소리 가득 차 있었다. 이윤학 첫 번째 시. 자, 무슨 상황이야? 아빠가 죽었어. 아빠가 죽어서 너무 슬프다라는 얘기가 있나? 하나도 없어요. 뭐만 표현해? 이미지 감각만 줘. 얼굴을 천으로 덮는다. 울음을 다해서 울었다. 풀벌레 소리 가득했다. 그냥 이렇게 감각 이미지만 전달하지 너무 슬프다, 안타깝다 이런 얘기 한마디도 없어요. 구체 객관만 전달하는 중인 거예요.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노인을 관찰하고 있죠. 노인은 아주 깊은 곳에서 혼자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말이 좀 있을 텐데요. 예를 들어 이거 두 번째 줄 볼래요? 두 번째 줄. 나 작품 월운의 두 번째 줄 보이진 않습니다. 허방다리 드러내면 보이는 마을. 허방다리가 뭐냐면요. 길이 있는데 자 만화 영화나 영화 생각해 보세요. 이 구덩이를 깊게 파요. 아주 깊게 파고 여기다가 대충 나뭇가지 몇 개 놓고 여기다 나뭇잎으로 이렇게 위장을 해놔요. 그러면 이제 인물이 걸어가다가 어떻게 돼요? 똑똑똑똑 으악! 이게 허방다리예요. 허방다리 드러내면 보이는 마을. 그 말 그 깊숙하고 안쪽에 있는 마을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속에서 혼자 살고 있는 노인이 있습니다. 어떤 것 같아요? 조금 외롭게 혼자 있는 것 같아요. 살짝 연민 어리게 화자가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살짝 약해요. 자, 그게 다예요. 노인의 모습만 전달하고 끝나요. 둘 다 아주 객관적이죠. 자, 문제 답 말씀드릴게요. 24쪽에 14번의 답은 2번입니다. 감각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감각이 뭐야? 오감, 감각으로 인지할 수 있는 객관 구체를 감각이라 하지 않습니까? 야, 1번도 맞는 얘기 아니야. 근데 우의적으로 형상화한다. 이것도 같은 말이야. 감각적으로 표현했다는 뜻이야. 우의적 형상화. 직접 정설을 말하지 않고 돌려서 형상, 감각되는 구체로 설명했다. 근데 답이 아닌 이유는 나는 화자의 체험이 없습니다. 나는 대상을 관찰하기만 했지 체험은 노인이 하고 있지 화자가 한 건 없어요. 가는 화자의 체험이 맞아요. 선지 3번도 담담하 너죠. 맞아요. 객관만 전달하면 담담하다고 해요. 근데 합일, 대상과 하나 되고 싶다? 뭐 죽은 아빠와 하나가 되고 싶다? 큰일 나죠. 그런 거 아니에요. 자, 나머지는 넘어가고요. 15번의 답은 5번입니다. 여기서 회한과 반성의 정서는 뽑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거 조금 애매한 문제라서 이건 설명 안 드릴게요. 그냥 이런 정서가 없구나 하고 넘어가세요. 16번의 답은 다 3번입니다. 안 틀렸죠? 대화 우리 공부했습니다. 대화적 구성은 말을 주고받는 구성입니다. 준 적도 없습니다. 대화체 말을 건네는 방식도 아니에요. 독백입니다. 그냥. 됐지? 나머지는 다 괜찮은 말이죠. 17번의 답은 1번입니다. 앞으로 오세요. 21쪽. 올해 실린 작품은 2개입니다. 자, 봐봐. 이거 빨리 할게. 자, 나에게 1분 30초만 줘. 가볼게요. 큰 어둠 가운데 홀로 밝은 불 켜고 앉아있으면 모두 빼앗긴 듯한 체크. 외로움. 됐어요. 화자의 정서는 외로움이에요. 좀만 더 갈게요. 한 폭이 산꽃이라도 있으면 얼마나 한 위로 이르이랴. 아이고, 한 폭이 산꽃 믿으시고요. 네, 위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외로워요. 저 산꽃이 있으면 위로 받을 수 있어요. 심플하죠? 다음, 모두 빼앗기는 듯 눈 덮개 고이 나리면. 잠깐만, 모두 빼앗기는 듯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아요? 방금 1년 1행에서 봤었죠. 연쇄예요, 이게. 앞말을 받아서 뒤에서 끌고 오는 거예요. 자, 연쇄를 보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연쇄에 어떤 심리와 마음이 담겨 있는지를 봐줘야 되거든요. 계속 가볼게. 모두 빼앗기는 듯 눈 덮개 고이 나리면 환한 온몸은. 자, 이거 어때? 새파란 불 붙어 있는 인광. 빛이래요, 빛. 어때? 외로움입니다. 이 새파란 불 붙어 있는 인광, 외로움. 환한 온몸, 외로움이에요. 왜요? 아까 그 고독, 그리움, 외로움을 연쇄로 받아서 심화시킨 걸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매우 외롭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까만 귓돌이 하나라도 있으면 얼마나 한 기쁨이다. 까만 귓돌이가 위로 기쁨을 줄 수 있는 거. 이렇게 된 거고요. 다음 파란불에 몸 사르면 싸늘한 이마. 잠깐만, 파란불에 몸을 사르다? 이것도 연세죠. 앞에 거 그대로 받았죠. 외로움이 계속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사용된 연세는 딱 각 연의 1행 첫 행을 연쇄시켰는데 다 무슨 의도냐? 외로움이 심합니다. 외로움을 강하게 계속 점점 심화시키고 있어요. 그 주제는 뭐예요? 외로워 죽겠다라는 뜻입니다. 마지막에 보시면요. 이마가 맑게 트여 기어가는 신경의 간지러움. 네, 이것도 외로워 미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길이는 별이라도 마음에 있다면 얼마나 즐거웁니까? 별이라도 하나 있으면 참 즐거웠을 텐데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어려운 시간입니다. 자, 요 정도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문학이 좀 정신없었는데 고생했고요. 자, 내신 과제 잘 챙겨가시고 내신 과제 안 받으신 분 혹은 내신도 하고 수능도 하겠다고 하는 분은 여기 와서 이제 이번 주 제공 간쓸게 받아가세요. 너 둘 다 할 거야? 너 어려운 거 가져가. 너 이거 가져가. 이게 이번 주 거예요? 아, 넌 진짜 간쓸게 가져가야지. 그건 줄게. 기다려. 아니, 이건 그냥 가져갈래? 아, 네, 가져갈게요. 넌 이거, 넌 이거. 한혜원 씨도 이거 가져가요. 저번 주 가서 생기 없나요? 줄게. 이거 내신 과제 못 줘서 그냥 주는 5일치 과제예요. 그거 해. 아니, 잠깐만. 펜 어디 갔지? 여기 땡큐.